안녕하세요. 저는 정옥자입니다. 조선은 굉장히 그 물질보다는 정신문화를 중요시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품질을 이거를 올려야겠다. 그럼 사람의 품질을 올리려면 어떡하냐? 결국 교육이죠. 그러면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켜야지 어른 돼 갖고는 잘 안 되죠. 지식은 머리에 들어오지만 그건 무슨 정말 세수홍대 진퇴지절이 됩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교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똑똑한 그 우수한 인재 반에 들어갈수록 저는 기분 나쁘고 강의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의학과요. 의학과가 이과에서 제일 우수한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뭐 150명 막 이렇게 오는 거죠. 그 걔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데 걔들의 문제는 다리 꼬고 앉고 중간에 10분 쉬는데 2시간 하는데 중간에 10분 쉬는데 교실에서 그땐 담배를 피고 뭐 이 방자하고 정말 예의 염치 없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학기 지나갖고 이런 거 내가 가르쳐서 뭐 하나? 내가 소학을 가르쳐야겠다. 그래갖고 제가 들어가갖고 그다음에 세수홍대 진퇴지절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뭐 죽겠는 거죠. 우리가 대학에 저딴 말 들으러 왔나? 저 선생이 약간 또라이구나. 뭐 이러면서 뭐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느 날 자기가 자고 일어난 자리 치우는 사람 손 들어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네가 흘린 찌꺼기를 네가 안 치우고 나와. 아니 뭐 엄마가 하죠. 뭐 무슨 뭐 가정부가 하죠. 뭐 누나가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야단을 친 거죠. 자기가 틀어놓은 거, 자기가 흘린 찌꺼기는 자기가 치우는 거다. 너 기본적인 거야. 그건 사람이. 그것도 안 하고 왜 맨날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래. 너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만 들어오면 최고냐? 그러면서 내일부터 이불도 지가 개고 청소하고 와. 그러가면서 제가 막 시름소리를 엄청나게 하고 이불 개는 법. 그리고 제가 종이를 갖고 이불 입어놓은 거. 그래서 가운데를 너희는 싱글이니까 아직은 뭐 양쪽을 갤 필요 없다. 가운데를 개라. 양쪽을 접어라. 그리고 접어라. 이러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 선물하고 그 뇌물의 차이가 뭔지 아니? 모릅니다. 그래서 선물은 정말 그 선의의 마음으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게 선물이다. 그래서 그건 예물하고도 같다. 예의로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뇌물은 뭔가 하면 뭔가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해줄 사람한테 물건 바치는 게 뇌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아주 가장 그 단계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애들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를 안 피워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한테 그때 뭐 마실 것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 누가 갖다 놨냐 뭐 여러 사람이 그건 뇌물 아닙니다. 예물입니다. 이렇게까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근데 한 학기를 했는데 얘들이 그걸 아쉬워하는 거예요. 교양이라는 게 뭐 고등학교보다 날 것도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선생님하고 우리 역사를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었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아주 뜻이 깊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 그걸 하면 제가 병 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학기를 끝내고 병이 나더라고요. 너무 그 애들한테 집중을 해갖고 막 온갖 거를 그냥 시간 넘어서까지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약해 빠진 거구나 그랬는데 그때 하여튼 아이들한테서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결국 교육의 문제지 우리가 안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버릇없다고 그러고 있구나.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몽 요결 이후에도 또 뭐 고종 때는 해동소학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 소학의 소학이라고 이름도 해동소학이라고 그래갖고 소학의 목차에 따라서 다 우리나라의 예를 이제 써놓은 건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조선화한 소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은 문사철. 문이라는 것은 지금의 문학이 아니라 문장학입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요. 문장학입니다. 그리고 사는 물론 역사입니다. 그럼 철은 뭔가? 당시에 경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철학이라고 그러지만 당시는 경학이라고 그랬어요. 왜? 경전을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럼 경전은 물론 유교경전이죠. 유교국가니까. 그래서 이 경학을 공부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공부하는 거죠. 예컨대 그 진선미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사는 이런 거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현상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학의 진리를 날줄로 삼고 역사의 그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한 거를 시줄로 삼아서 경경위사의 정신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경학을 날줄로, 그 다음에 역사를 시줄로, 그거를 경경위사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게 입체적으로 보이지 역사만 보면 현상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학은 그냥 그 진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다 따로 놉니다. 모든 학문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철학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모든 학문이라는 게 우리의 삶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삶에 직접적인 영향과 그런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주 공허한 얘기만 하는 거는 역사가 거기에 안 들어가서 그럽니다. 그리고 역사하는 사람들은 현상만 얘기하죠. 그러면 현상만 얘기하면 거기에 원리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경경위사의 정신으로 그 경학과 철학이죠. 철학과 역사를 해서 그거를 또 잘 표현해야죠. 아무리 자기가 그걸 공부해갖고 머릿속에는 다 있지만 남이 알아듣게 제대로 좋은 문장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도기론이라고 했습니다. 도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파악한 경경위사의 정신으로 파악한 진리, 학설 그런 게 도입니다. 그럼 기란 뭐냐? 그릇이죠. 문장을 그릇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라는 그릇에 그 철학과 역사를 공부한 그런 알맹이를 담는다. 그래서 이게 인문학의 방법론입니다. 전통시대. 근데 오늘날은 이게 각각 놀다 보니까 너무 우리 실생활에서 멀어지고 인문학이라는 게 그거 뭐하러 하나? 그 밥이 생겨? 뭐가 생겨?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문학이 폄하되는데 그거는 인문학자 자신들 저를 비롯해서 역사를 비롯해서 철학이나 인문학자 자신들의 책임이죠. 사실은 남들이 그거 가지고 왜 해? 이렇게까지 한 거는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리를 제대로 파악해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시대에는 문사철을 경경위사의 정신으로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그 파악을 해갖고 문장이 되는 그릇에 담았습니다. 요즘에 와서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통섭이니 통합이니 융합이니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대 이후에 이게 너무 각자 놀다가 학문의 시너지 효과가 안 생기니까 요즘에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비의 치인입니다. 선비는 기본적으로 과거를 봐야죠. 과거는 속과와 대과가 있습니다. 속과는 생원 진사입니다. 생원은 경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진사는 문장을 좋아하고 문장을 잘 쓰는 사람들이 주로 봤는데 그렇다고 속과에서 경학을 안 봤냐면 봤어요. 당연히 경전을 보죠. 그러나 비중이 작죠. 그리고 생원에서는 경학의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문장의 비중이 작습니다. 그래서 속과를 일단 이제 패스를 했다. 그럼 어디로 가나요? 성균관으로 가요. 성균관에 가서 그때 국립대학이니까 관학 재생이 됩니다. 관학이라는 건 성균관을 이제 줄여서 관학 재생, 거기 동제서재, 그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학생, 관학 재생이 되고 아니면 고향으로 가서 대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과를 봅니다. 그 대과를 봐야만 비로소 대과도 종류가 많죠. 왕 앞에서 보는 거, 특별히 경사가 있으면 보는 거 해갖고 그 종류가 많습니다만 일단 대과를 보면 그때 이제 사대부가 되는 거죠. 학자 관료 사대부가 됩니다. 그래서 사대부가 이제 되고 나서는 구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구품, 정구품, 그러니까 18품이에요. 종정, 종종, 종구품, 정구품, 종팔품, 정팔품 이렇게 해서 18품이 되는 거니까 그 사다리가 굉장히 사실은 높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문과는 주로 괴원, 괴원은 승문원에 가는 거죠.
주로 글씨 써. 교원으로 가고 무과는 선전관이 되는 거예요. 그 선전청에 가서 주로 뭐 이렇게 심부름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그런 거로 시작해 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를 안 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조선 중기 되면. 과거가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의 타성이 생기고 때가 묻고 그러니까 그 과거 그거 맨날 그 줄줄이 뭐 왜 암기요, 암기. 줄줄이 외기나 하고 경전의 원의도 모르고 이거 안 되겠다. 나는 그냥 공부를 하겠다. 그래갖고 수십 년 동안 살림에 묻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살림이라고 그래요. 맷산자, 수풀림자. 이 임자를 쓰는 거는 복수 개념일 때 씁니다. 예컨대 살림 그럴 때 사 그러면 그 선비 하나를 얘기하지만 살인 그러면 선비의 복수 개념이에요. 선비의 복수 개념. 근데 이 살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을 암혈 독소지사라고 합니다. 암혈은 바위산이죠. 바위굴이죠. 바위굴에서 독소만 하는 선비. 그래서 뭐 30년, 40년 뭐 어떤 경우는 60대에 출사했습니다. 60대에. 미수 허목 선생 같은 경우는 63세에 언관으로 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림은 학파와 정파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사람들이에요. 조선시대 붕당 얘기만 하면 그 당파 싸움하다 망한. 그렇지 않습니다. 학파가 그러니까 사가 대부가 되듯이 학파가 정파가 된 게 붕당입니다. 그래서 붕당은 각기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구체적인 그 현실에서 어떻게 그 방법론을 적용할까 이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동인 서인, 그 다음에 동인이 남인 북인, 1세기 후에 서인이 노론 소론 이렇게 갈려지는 거지 한꺼번에 사색 붕당이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일본 사람들은 이런 언관이라든가 이런 언로 정치 이런 거를 이해 못 합니다. 왜요? 무사히 나라인데 무사히 나라에서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영주가 다 하고 그 무사가 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원래 문화국가고 언로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시비를 한다는 게 주로 논리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이제 거기 폐단이 생겨서 그게 이제 나쁜 의미로 웬 시비야 그렇게 이제 나쁜 의미가 됐지만 원래 시비를 따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걸 알아야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따지는 나라인데 그래서 학파가 이제 정파가 되고 정파에 가서 이제 자기가 대부가 돼서 일을 하다가 다시 또 학파로 돌아오고 그 두 학파 정파를 다 움직이는 영수를 살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양난을 거치지 않습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6세기 말에 임진왜란, 17세기 초에 병자호란. 이걸 겪고 나서 조선 사회도 엄청난 그런 혼란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나면 혼란이죠. 그래서 국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어느 쪽으로 이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림들이 나와서 해결을 합니다. 사실은 정치 일선에서 그 잣다른 그 정치적인 잡다한 일을 하다 보면 큰 거를 잃어버리죠. 나무는 보지만 숲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갖고 국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 국가의 기본 방향을 대외적으로 청나라가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그 조선에서는 그 남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존재, 힘으로 무력으로 하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청나라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복수 설치하겠다 이런 의식을 이제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내적으로는 예로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예를 세우지 않으면은 국가 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다. 그럼 예란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애경을 급진하게 하는 준칙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예서의 앞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애경, 사랑과 존경, 지금 없어진 용어지만 애경을 급진하게 하는 준칙, 행동이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는 법과 도덕의 중간에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아주 강제적인 거죠. 도덕이라는 것은 내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그런 거죠. 근데 예라는 것은 딱 중간에 있어서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범을 안 지킨다고 법이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러나 자발적으로는 해야죠. 그러나 예의를 안 지킬 때 타인의 눈은 의식하는 거죠. 엄청나게. 타인들이 그리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예를 안 지키면. 그래서 예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그런 국가 방향을 설정한 사람들이 산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관직까지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3사의 언관으로 이 사람들이 특채되는 거죠. 3사는 다 아시죠? 홍문관, 예문관, 아니요,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간 관료가 언관입니다. 그래서 언관이 돼서 주로 이제 바른 소리 하는 그런 오늘날의 이제 매스컴의 역할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특히 이제 뭐 인조 이후에 오면은 성균관의 제주, 제사 지낼 때 제자에다 주인주자를 쓰는데 부르기를 죄주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죄주, 관습적으로. 성균관의 제주, 정산품이에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 그리고 뭐 세자 시강원의 찬선, 이것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특채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뭐 대표적인 사람은 송시열, 송중길 이렇게 이름을 막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두 사람은 이제 서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수 허목 선생, 미수 허목, 그 다음에 탄홍 권씨, 이런 아주 정말 쟁쟁한 윤선도 선생도 산림 출신입니다. 이런 쟁쟁한 그런 인재들이 나와서 왕을 보필하고 국가의 방향성을 제고하고 여론을 움직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은일입니다. 은일은 이제 난세를 당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군 때 숨어버립니다. 연산군 같은 그런 폭정을 하는데 나가서 뭐 대부가 돼서 뭘 하면 결국은 그거를 그 난세를 연장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일은 대개는 이제 나라가 망하거나 전쟁 때 그럴 때 많이 나오는데, 선비의 처변 3사라는 게 있습니다. 변을 당했을 때, 변에 처했을 때 3사,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가 숨어버리는 거죠. 이게 강태공 때부터 동양에서는 은일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때를 만나서 정말 좋은 주군을 만나서 나가서 자기의 뜻을 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다 아시죠. 그래서 수신제가 하고 있다가 이제 좋은 그런 통치자를 만나서 치국평천하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은일이고 두 번째 망명입니다. 나라 망하거나 하여튼 어수선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망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건 오래된 얘기지만 하도 그때 군사 독재가 심하니까 우리 이민 갈 거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망명 가겠다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사실. 못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탈북민들이 다 그런 경우입니다. 못 살겠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결입니다. 근데 조선이 망할 때는 사실은 자결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연구는 안 해요. 의병 연구는 좀 하지만 자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 살기 싫으니까 죽었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선비가 그런 변을 당해서 구차한 목숨을 이어가기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연한 어떤 의지, 그게 이제 자결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비의 생활 태도하고 가치지향입니다. 선비의 생활 태도는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외유내강,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죠. 그러나 속으로는 아주 강한 자기 기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외유내강은 지금도 뭐 칭찬이지 그게 지금 욕은 아니죠. 외유내강한 분이 사실은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함부로 안 하고 예의 지키고 아주 부드럽고 서양의 젠틀맨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청빈과 검약입니다. 자기 생활 태도를 굉장히 청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치 안 하고 거의 문방사후 외에는 빛이 안 하고 자기 사랑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청빈하게 있어도 안 쓰고 남한테 베풀고, 검약도 비슷한 거죠. 아주 약소하게 사는 거예요. 검소하게.
청빈과 검약이죠. 그 다음에 일관주의죠.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친구랑 약속했다가 거기서 만나면 내가 불편한데 다시 전화해서 얘 거기 말고 딴 데서 만나자. 우리 주로 그러고 삽니다. 저도 그럽니다. 근데 그분들은 한 번 약속하면 그대로 이행합니다. 이거는 이리관지라고 그래서 경전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잣대로 꿰이지. 나한테는 다른 기준, 딴 사람한테는 다른 기준, 나한테는 유리한 기준, 딴 사람한테는 나한테 유리한 기준을 거기다가 그 사람한테 유리한 기준을 잣대를 대줘야죠. 그러니까 예컨대 약속 장소 그 사람도 편하고 나도 편한 데다 해야죠. 사실은 약속 장소는. 그래갖고 이리관지하는, 그러니까 나에게나 남에게나 똑같은 잣대.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잘 안 될 때는 박기 후인입니다. 자기한테는 박하게 하고 남한테 후하게 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지. 지금도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손해보고 말지. 바로 박기 후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는 자기고 이는 타인이니까 나한테 박하게 하고 남한테 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억강부약입니다.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부추겨주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누가 싸우면 강자를 가서 뜯어말리고 약자를 피하게 하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공후사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사대부가 돼갖고 선비가 돼갖고 당연히 공적인 일을 하고 사적인 걸 뒤에 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 공무원이 선공후사합니까? 안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규장각 관장은 뭐 교수하고 겸직이니까 교수하면서 강의도 뭐 대학원 강의는 하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뭐 거의 연구원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고 행정요원이 몇 명 있습니다만은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부 관리가 와서 행정은 합니다만 다수가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 자체가 공무원 분위기가 아니었고 완전히 이거는 연구원 그거로 갔습니다. 그거 전부 제자고 후배고 뭐 아니면 다른 과에도 저한테 다 강의 들은 사람들이 와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규장각에 있을 땐 그런 걸 몰랐는데 국사편찬위원회 가니까 딱 이게 공무원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복지부동 무사한 일이 미덕입니까? 아주 정말 어쩔 줄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그리고 저한테 와갖고 카드를 내놓고 막 경리과장이 뭐 이것도 쓰지 말고 이것도 쓰지 말고 이것도 쓰지 말고 해서 제가 저 공사 구별합니다. 공사 구별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100일 동안 안 썼어요, 카드를. 그거 안 써도 시컨 살더라고요. 그거 뭘 쓸게 있어요. 점심이나 먹고 손님 오면 가서 밥이나 사주고 그건데 내 카드로 밥 먹으면 그만이지. 그게 뭐 그렇게 됐습니까? 푼돈. 그래갖고 내가 안 써버렸어요. 그냥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안 쓰고 그랬더니 뭐 한 달 지나니까 과장이 와서 왜 카드 안 쓰세요? 쓸 게 없네요.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그랬더니 저번에 누가 강사가 와갖고 뭐 왜 그때 밥을 좀 사주시지. 내 카드로 사줬어요. 그 사람은 내 제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사적으로 사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100일 동안 딱 그냥 안 쓰고 100일 만에 오늘 100일 잔치 해야겠습니다. 아침에 회의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뭐 떡을 먹을까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한 말씀도 안 드렸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관찰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10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이고, 그냥 그때서야 그냥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쪽 연구부서에서는 제가 교수할 때 무섭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안 그러는데 이쪽 이제 교육부에서 온 그 행정부서에서는 저 관장이 석 달짜리일까, 한 달짜리일까 이랬대요. 여자 주제에 행정 능력이 있겠어. 사람을 어떻게 자기가 그러고 그랬답니다. 근데 100일 만에 100일 잔치하고는 다시는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카드 100일 안 쓰고 이렇게 효과가 좋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공후사라는 게 결국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이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공사 구별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공카드 갖고 가서 자기 옷 타고 구두 샀다는 최근에 어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 세상이 됐구나. 그런 백화점에 가서 자기 옷 타고 구두를 사갖고 감사에 걸렸다 소리 듣고 제가 아주 보통 놀란 게 아닙니다. 예화가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어차피 이 시간에 이거 다 못합니다. 이거 2시간에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는 집에 가셔서 혹시라도 관심 가지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쉽게 써놨다고 저는 그 자부합니다만은 또 뭐 좀 뚜껑뚜껑한 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지향입니다. 학행일치입니다. 배운 것은 그대로 행동을 해야죠. 하기 시습지면 불역열호화. 그게 논어의 첫 구절입니다. 하기 시습. 배워서 때때로 익히면 그 습이라는 게 실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죠. 그건 언행일치나 지행일치나 다 여기 포함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해야죠. 이게 따로 놀면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일 학행일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선비의 그 지향 중에서. 그 다음에 의리와 명분입니다. 의리는 지금 깡패용어로 전락했습니다. 근데 원래 의리는 아주 중요한 용어였죠. 사람이 지켜야 될 떳떳하고 옳은 도리. 그래서 지금도 가끔 우리가 의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의리가 사라진 시대죠. 지금은 군자가 없는 시대니까. 그리고 명분은 이름에 걸맞는 분수입니다. 그래서 뭐 명분은 어디나 해당하는 거죠.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명분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명분 지키는 거고, 아들은 아들의 명분 지키는 거고. 이거는 뭐 굉장히 쉬운 거지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광대도 이걸 알아갖고 그런 뭐 영화도 나왔지만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리와 명분을 꼭 지켜야만 되고 이거 안 지키면 선비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인정과 의리라고 제가 써놨는데 바로 인정 때문에 의리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정 때문에. 그래서 이 의리를 지키려고 해도 인정상 의리는 이제 그 딱 기준인데 이걸 지키려면 인정상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 그 강원도 출신 최규화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그 조카가 시골에서 올라와 갖고 당연히 그때 장관을 하시고 외교부 장관인가 하시니까 조카는 이제 뭔가 자기 살 길을 뚫어주리라 하고 이제 찾아왔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게요? 공부해서 시험을 봐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의 의리를 지킨 거예요. 자기 장관이니까 내가 사적으로 너를 얻다가 백으로는 못 넣으니까 네 공부해서 네 능력대로 살아라 그 얘기인데 맞는 소리죠. 그러나 얼마나 매몰찬 말입니까? 이게 인정에 위배된 거예요. 인정. 그래서 이분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그 친척들한테 낙인이 찍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정과 의리를 합치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근데 선비들이 그걸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의리만 지키면 아주 강팍한 사람이 되고 인정을 따르자니 그냥 기준 없이 그냥 흐물흐물 그리고 거기 부정부패도 이제 뭐 거기에 수반되니까 그래서 인정과 의리를 함께 보합해서 그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극기복례입니다. 나를 이겨내서 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나의 뭐를 이겨내야 되는가?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게으름, 나의 타성 이런 것들을 이겨내서 예로 돌아가는 거.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말 사람이 지켜야 될 그런 거를 지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마주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극기복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 나는 내려오고 저기 어떤 사람이 내려오고 난 올라갑니다. 그럴 경우에 대개는 서로 퍽 치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뒷맛이 아주 나쁩니다. 서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옆에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든 내려오는 사람이든 옆으로 조금 이렇게 비켜서서 서로 치지 않고 가게 하는 거 그게 극기복례입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쉬운 것도 안 하죠. 왜? 나 바쁘고 내 시간 아까워. 내가 왜 너한테 져? 우리는 요새 뭐든지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그러고 이겨야 됩니다. 이겨먹어야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내가 왜 너한테 왜 양보해? 그런 거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래서 극기복례를 통해서 이제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조선 후기에는 국가 문제까지 돼갖고 예송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송은 예가 국가 전례의 문제가 된 게 예송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별것도 아닌 거 그런 거 갖고 왜 싸워? 왜요? 조선은 예를 중요시하니까 당연히 국가 전례에서 예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중반 후반에는 예송이 일어나고 제1차 예송, 제2차 예송, 그때 살림들이 나와갖고 이론가 역할을 합니다. 국가의 예. 구체적으로 그걸 실천하는 데는 누가 죽었을 때 3년상이냐 1년상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3년상을 주장하는 쪽은 왕권 강화 입장이고 1년상을 주장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똑같은 예의 적용을 받아야지, 왕실 다르고 일반인 다르고 평민 다르고 뭐 사대부가 다르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1년이 별개 아닌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왕권 강화냐 신권 강화냐 아니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를 다 그냥 물론 자기네 기준에서는 우습죠. 자기네. 근데 우리는 이미 일본 사회는 겨우 통일된 게 임진왜란 그때 아니에요. 일본이 통일된 거. 우리나라는 아주 큰 옛날에 통일국가 이뤘고, 일본의 그 다이묘 제도라는 게 서양의 봉건 제도랑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사회 발전 단계가 서양하고 아주 같아요, 타이밍이. 그래서 일본이 재빨리 아마 서양에 편승할 수 있었고, 그 동질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 그렇게 자랑할 일은 아니죠. 근데 하도 그 서양 우월주의에 우리가 찌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일본은 선진국, 전통시대까지는 일본 선진국 아니었습니다. 19세기까지는. 그 다음에 그 중용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좌냐우냐 아주 극심한 그런 어떤 그 편갈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갈려서 그 어느 편에 쓰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회색지대라고 그러고 기회주의자라고 그러고 막 몰아세웁니다. 근데 사실은 중용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균형을 딱 잡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는 딱 그 시기가 적당한 때가 있고 딱 그 방법이 딱 맞는 때가 있지, 꼭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던 정치과의 그 사람들 보니까 완전히 그때는 극좌였는데 지금 극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극과 극이 통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균형을 못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너무 어디 편입돼 갖고 살아남아야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냥 그러고 사는데 참 딱한 거죠. 그래서 중용이라는 것은 딱 거기에 맞는, 아주 때도 맞고 방법도 맞고 그 균형 감각, 이게 딱 중용의 정신인데, 중용이 참 어렵죠. 근데 조선 선비들은 중용을 아주 중요한 그런 자기들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공생공용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이득을 위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고, 남이나 나나 똑같이 같이 살면서 같이 번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은 대동사회를 이상사회로 설정했습니다. 대동사회는 유교의 특징인데요. 다른 종교는 바로 천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아주 고통스러운 이 현세라고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유교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교입니다. 바로 그 이상사회가 대동사회입니다. 그럼 그 대동사회는 뭐냐? 차별성은 다 있죠. 능력의 차별, 직업의 차별, 조선시대 신분사회니까 신분의 차별, 그런 게 다 있지만 크게 볼 때는 다 어우러져서 공생공용하는 사회, 이게 대동사회입니다. 그래서 공생공용, 같이 살고 같이 번영을 하자,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선비의 멋과 풍요입니다. 그럼 선비들은 그런 거나 지키는 아주 정말 꽁생원들이냐? 아니에요. 꽁생원이라는 말은 왜 생겼을까요? 조선이 망하면서 조선의 모든 가치와 문물을 부정했습니다. 그거는 일본 사람들은 의도적이고, 감사합니다. 모든 40분까지 해도 된다고 양해받았습니다. 예,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생원 진사에서 생원이 나온 거잖아요. 생원. 근데 이제 조선이 망하니까
이제 진사들이야 뭐 문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성적이고 좀 이렇게 융통성도 있고 그러지만 생원들은 경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엄격해요. 말하자면 아주 그 사람들이 자기 몸가짐도 아주 그냥 탁 단정하고. 그런데 나라가 망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학문, 자기들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최고였죠. 그리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꽁 하고 방어를 해서 꽁생원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하면서 조선의 모든 가치가 다 추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리는 당연히 깡패용으로 전락하고요. 명분은 헛된 거로 그 쓸데없이 그 명분을 왜 찾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명분을 따져야죠. 명분을 따지지 않으면 사람답지 못합니다. 근데 명분도 이제 헛된 핑계 이런 거로 전락하고 생원도 꽁생원 이런 식으로 모든 조선시대의 그런 것들이 이제 추락했습니다. 근데 선비가 아주 정말 멋쟁이들이에요. 그래서 학예일치, 학문과 예술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문사철을 전공 필수로 하고 시서화를 교양 필수로 했습니다. 그럼 문사철을 왜 합니까? 이성훈련입니다. 그건 이성훈련, 논리, 지식, 그리고 시서화를 왜 합니까? 감성훈련입니다. 그래서 시서화를 통해서 감성, 그건 인정하고 통하는 거죠. 또 감성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된 그런 인간형을 추구했습니다. 그럴 때 그 학이란 학문, 예술, 그러니까 문사철, 학, 시서화, 예술 이걸 일치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만 권의 책을 읽어서 그 석권기와 문자향이 흘러 넘쳐야만 된다고 본 거죠. 석권기가 뭡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왜 책 많이 읽은 사람들한테는 그 뿜어져 나오는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만 권을 읽어서 거기서 그 책의 기가 그 사람한테서 나온다는 거. 문자의 향, 글을 계속 읽으니까 문자의 향기가 그 사람한테 배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석공기와 문자향이 흘러 넘쳐야 시도 되고 그림도 되고 글씨도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 19세기의 조희룡 같은 분은 우봉 조희룡 같은 분은 추사 제자예요. 추사 김정일 제자인데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어요. 중인 출신이고 그 매화 서옥이라고 매화를 그냥 그려놓고 거기 그 선비가 혼자 앉아서 글 읽는 작은 집을 져갖고 매화가 그냥 흐드러진 봄날의 그런 경치를 그려서 얼핏 보면 참 좋습니다. 그 그림이. 근데 선생인 그 추사 선생이 딱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석권기와 문자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림을 손끝에 기술로만 생각하고 기회로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공부를 해서 그게 흘러 넘쳐서 석권기와 문자행이 같이 돼야만 이 그림이 품격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 볼 줄 모르죠. 저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형상을 그대로만 그려놓으면 아 이거 잘 그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석권기와 문자행이 그땐 중요했고요. 도문일치입니다. 글을 쓰면은 허황된 미사여구를 나열한 글을 인정을 안 했어요.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철학이 들어있고 자기 주장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수필 뭐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이 수필에서 아니 뭐를 얘기하는 것까 저는 가끔 그런 수필들을 봅니다.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아름다운 글인데 미사여구만 나열해냈으니까 자기 주장, 그 사람의 그 글 쓴 사람의 정체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남의 글을 흉내낸 것 같은 그런 글들이 난무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시서화는 교양 필수라고. 그 다음에 시사와 시화인데요. 그 시사를 조직합니다. 시사를 조직하는 걸 모여서 시를 읽기 위해서.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아주 수많은 시사가 생겨나는데요. 뭐 사대부들이 모여서 뭐 자기 사랑에 모여갖고 뭐 그렇게 시 읽고 이런 건 뭐 당연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서울에 중인들이 많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중인들이 인왕산을 중심으로 해서 옥계 시사니 뭐 서원 시사니 해갖고 많은 시사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그 시를 읽는 거죠, 당연히. 그 운을 하나 내갖고 시를 주고받는, 수창한다고 그래요. 주고받는 거. 그것도 하지만 또 거기서 시화를 나눕니다. 시화는 모여갖고 남 흉보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시에 대한 얘기. 이태백이가 그 사람이 두주불사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정말 술을 말로 마셨을까? 뭐 이런 얘기요. 두주불사. 뭐 그런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뭐 시에 관련된 시인에 관한 얘기, 문학 작품에 대한 품평, 이걸 시화라고 그럽니다. 시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그 모여갖고 시 읽고 시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모임의 품격이 올라가고 거기서 또 얻어듣는 것도 있고 또 내가 그만큼 또 고양되는 게 있죠. 그리고 생활도구입니다. 생활도구는 문방사오는 다 시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백자와 목가구. 백자는 청화백자입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자기는. 그러면 청화백자는 뭔가 하면 흰 바탕에 푸른 문양입니다. 이거는 그 깨끗함, 개결함의 그런 어떤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는 사실은 고려청자보다 훨씬 뭐 태토를 고령토를 써갖고 그 굉장히 그게 고급작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쓸데없는 장식품을 많이 안 붙이는 거. 그야말로 단아하고 그리고 간단하고 그리고 또 못을 함부로 치지 않고 완전히 파서 이렇게 결구를 딱 맞춰갖고 이렇게 하는 거. 쓸데없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결국 선비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산천유람입니다. 조선 후기에도 엄청나게 그 여행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 보면 이렇게 낙이 타고 동자 앞세우고 이렇게 산으로 가는 그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몽도 그림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그때에서야 이제 조선 후기가 평화의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청나라도 자기들이 이제 무력으로 그 명나라를 쳤지만 문화국가로 되지 않으면 통치를 못 합니다. 그냥 눌러서는 절대 통치 안 돼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도 이제 문화국가로 탈바꾸면서 내체 취중을 하니까 전쟁이 없었죠. 일본도 일본대로 임진왜란 겪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막부 정치를 하면서 내체 취중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양에 200년 동안의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의 평화기에 이제 여행이 유행을 한 거예요. 18세기 되면 뭐 선비들이 전부 뭐 금강산, 뭐 설악산 뭐 해갖고 유람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를 합니까? 국토해를 다지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겁니다. 내 강산, 내 나라, 금수강산, 그때 태어난 말입니다. 금수강산에 정말 국토해를 다지고 호연지기를 기르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진경산수화가 탄생합니다. 진경산수 다 아시죠?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는 중국의 화법이 아닙니다. 중국의 남방 화법은 주로 이렇게 먹구름 같은 이런 거를 그 몰골법으로 그리는 거죠. 선을 안 그리고 막 그리는 거고 북방 화법은 선을 그리는 거예요, 주로. 근데 이 겸재에 와서 이 두 가지를 다 합치시켜서 우리나라 산하에 맞는 그런 그 화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진경산수 화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조선 고유문화가 이제 그 그림이나 글씨에도 나오는 그런 시대죠. 그 다음에 그 유산기, 산에 논일고 나서 그거를 글로 써낸 겁니다. 그래서 유산기가 한 600여 편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여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를 제가 뒤에다 놓고서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선비의 좌절과 그 종결은.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제가 하게 된 거는 결국은 지금의 문제가 결국은 지식인의 타락이죠. 지식인의 타락인데 이거는 타락 정도가 아니라 지식인들이 정말 자기 책무를 잊은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사회를 오도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과연 우리 유전인자로 맹맥하게 남아있는 이 선비정신을 찾아서 우리 현재의 지식인들의 어떤 거울로 삼아보는 게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이게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이냐. 이거는 난세가 아니라 말세다. 그러면서도 그럼 어디서 모델을 구해야겠느냐. 사람다운 사람의 모델은 뭐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중세 농경 사회가 아닙니다. 그 선비는 중세 농경 사회의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그 이상적인 지식인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안 될 망정 아 선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그 역할 모델이었는데 오늘날 보통 사람도 선비 정신에서 뭔가 하나는 우리가 자기 삶의 지표로 삼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선비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정말 혼란스럽지만 그 희망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인간상은 착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은 좀 똑똑지 못하고 똑똑한 사람은 착하지 못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착하고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소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착해서 남도 배려할 줄 알고 정말 남한테 함부로 안 하고 예의 지키고 그러면서 똑똑해서 국가 사회에도 기여하고 물론 자기 자신이 잘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하죠. 그래서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